안녕하세요. 저는 풍선빵이고요. 저는 직업이 한의사고 신랑이 의사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전문직 부부가 투자를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네.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보네요, 두 분 다. 근데 학생 시절에. 네, 학생 시절에. 그 닉네임이 풍선빵은 어떤 의미세요? 그거는 그냥 학창 시절에 별명이었어요. 풍선. 별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학창 시절에 제가 좀 기운이 없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거 닮았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우연히 의도치 않게 그냥 풍선빵 적었다가 그냥 그걸 쭉 쓰게 됐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소개를 해주실 때 그 남편분께서 의사시고 그다음에 스스로는 한의사 이런 네. 두 분의 전문직 부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책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40살 순자산 영원이던 전문직 부부의 3년 17채 부동산 투자 비법. 그래서 이게 전문직 부부라고 하면은 우선 소득도 되게 높을 것 같고 자산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40살에 40살에 영원이 되는 게 정말 그냥 사회에서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다 열심히 수행했던 결과예요. 네. 어떻게 하다 그게 이제 뭐 의대 6년이잖아요. 의대 6년 하고 신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수련이 4년 하고 군의관 3년 하고 뭐 그리고 뭐 재수 요새는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폐위 생활하고 개원을 해서 이제 좀 돈 좀 벌어볼까 하니까 이제 30대 후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의사고 수련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20대 후반부터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진짜 육아를 딱 하게 되니까 아기를 낳고 나니까 신랑이 군의관도 강원도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뭐 폐위 생활도 이제 울산 쪽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 이사를 다니고 하니까 따라다니게 되고 뭐 아이 키우면서 뭐 계속 이제 멀리 이사 다니고 하니까 뭐 개원은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 하게 되고 둘 다 이제 좀 일을 해볼까 하니까 30대 후반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에 둘 다 개원하면서 대출 받고 그때 대출 이제 그러면서 집도 샀어요. 용감하고 무식하게 집을 샀는데 그렇게 하니까 대출이 10억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집 대출을 갚고 그 다음에 개원 대출이 그대로인 상태로 그러니까 개원 대출이 5억, 집은 5억 이렇게 하니까 딱 상기하니까 자산이 영원이더라고요. 우리 굉장히 열심히 산 거죠.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아서 열심히 키웠고 신랑은 이제 절차를 다 밟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속대로 영원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전문직이 네.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맞아요.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때 40살 때 딱 그 상계를 했을 때 순자산 영원이 된 거고. 그럼 그때 이제 책에서 보니까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동산 상승이 집값 급등기가 아니었으면 사실 별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차례차례 뭐 전문직 그런 걸 따고 라이센스 따고 이제 일의 기반을 잡아가고 뭐 집도 사가지고 대출도 갚아가고 이제 아이도 키우고 아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전혀 일을 하지 않던 주부분들도 뭐 저보다 뭐 진짜 수입이 훨씬 적으신 분들도 우리보다 다 부자인 거예요. 우리보다 다 돈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린 영혼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다들 열심히 막 부동산 투자 그때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은 뭐 분양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샀는데 올랐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고 우리는 뭐 한 거지? 막 이러면서 되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 키우고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되게 회의가 오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소득도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개원을 둘 다 했었으니까 소득도 나쁘지 않았어요. 잘 벌고 있는 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투자 책 공부하고. 근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아이고 못하겠다. 한 몇 달 책 진짜 많이 샀었어요. 그때 책도 많이 사고 막 카페에서도 막 부동산 카페 이런 것도 막 보고 하면서 했는데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투자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막 이러면서 포기하고 그냥 일을 하다가 다시 또 그대로 있기에는 너무 이제 돈이 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책을 샀는데 그때 마침 이제 랭구님 책을 봤는데 그게 이제 2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그때가 2018년 가을이었어요. 네. 와, 상승장 급상승장 딱 그 전이네요. 맞아요. 그 이후에 시기를 좀 잘 타기도 했죠. 그죠? 그때 책을 봤는데 정말 충격받았었어요. 그때. 그 전까지 저는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돈이 많은 자산가 아니면 엄청나게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운이 너무 좋거나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경험도 없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면 사기당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아주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론이 있구나,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공부가 가능한 영역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다시 한번 2차 공부를 2차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정말 제대로 눈이 떠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 하면서 이제 딱 다가온 것 같아요. 그때. 좋은 책과 어떻게 보면 좋은 스승과 또 좋은 같은 하프들을 만난 거예요. 타이밍과 선생님 뭐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2018년에 그렇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그럼 투자를 하시게 된 거는 어느 정도 몇 년도세요? 언제세요? 제가 2018년 10월 달에 잊어지지도 않아요. 10월 달에 책을 처음 받고 그때부터 뭐 강의도 듣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12월 달에 투자를 2건 했습니다. 와, 2개월 지났어요? 와, 실행력은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그리고 그 12월 달에 동시에 집을 팔고 2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 네. 투자를 더 하시려고요? 네. 와. 이 길이 맞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두채 투자할 때는 이제 뭐 대출 같은 거 일으켜서 신용대출이랑 뭐 대출 같은 거 일으켜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이 길이 정말 맞구나 싶은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때가 이제 2019년이 막 시작을 됐던 해고 지금은 지나서 아시겠지만 지방 상승장이 막 시작할 때잖아요. 최근에 2년 동안 지방이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저가 시작할 때는 그 지방이 한 개도 안 오르고 다 막 하락하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이제 뭐 몇몇 곳은 오르는 것도 있었지만 지방이 워낙 하락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서울은 당시에 내 투자금으로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막 워낙에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서울은 이제 꿈도 못 꿨어요. 서울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지방은 계속 하락만 하진 않겠구나. 이게 앞으로 오를 기회가 있겠구나. 이게 공부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지방 투자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막 하락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소멸한다. 투자는 서울에만 하는 거다. 지방 사람들조차도 다 서울에 투자할 걸. 서울에는 무조건 집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망했다.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야. 그래서 처음 그러면 투자도 구매도 이제 지방 쪽으로 하신 거예요? 지방으로. 네. 야,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서울 수도권을 좀 벗어나면 또 서울 수도권에 계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벗어나면 좀 겁이 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던 게 저는 신랑 따라서 강원도도 살았었고 네. 제가 울산에서도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많이 살아봤고 그 전에는 사실 저는 대구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아버지 직장 따라서 지방을 이사도 많이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방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 보통 서울 분들이 지방 투자를 두려워하는 게
거기 사람 사나? 막 이런 분위기 약간 네. 거기 막 나 농사 짓고 막 음. 들판 있을 것 같고 막 진짜 그렇게 막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가 올라? 이게 머리로는 뭐 그렇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랑이랑 이사 다닐 때마다 그 강원도에 이사 가서 나오는 사이에 집값이 막 엄청 올라 있었고 아, 그렇구나. 저희가 울산에서 이제 들어가다 나오는 사이에 저희 다 전세로 살았습니다. 슬프게도. 그때는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도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두려움이 마침 없었어요. 야,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성공의 가도를 좀 밟으신 건가요? 사실 그렇죠. 그런 셈이죠. 네. 아니, 근데 이거 또 그 2019년에 그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또 투자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 이제 스스로는 또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지만 또 남편분께서 불안해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때 저희 신랑이 좀 아팠었어요, 사실은. 개원하자마자 반년 만에 좀 되게 크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저희가 맨 처음에 개원하고 집 대출이 다 10억이라고 했잖아요. 대출 10억 있을 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상황이었죠. 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픈데 대출은 10억이고 애기들 막 1살, 3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고 슬플 때 그럴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전문직이라고 해도 이거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전문직이라고 해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진짜 아프면 끝이구나. 이런 거를 되게 크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근데 신랑도 뭐 사람들 뭐 투자해서 벌었다고 하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신 그랬지만 우리 둘 다 모르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은 또 워낙 이제 병원 할 때 조금 규모가 컸어요. 그러니까 일에 워낙 치이고 하니까 투자를 알아볼 어떤 여력이 안 되는데 제가 마침 부동산 투자 공부하고 투자하고 싶다 하니까 오히려 되게 좀 좋아했어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데 본인은 지금 일하느라고 여력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히려 응원을 해줬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책 제목이 더 와닿네요. 나는 학벌보다 돈이 좋습니다만. 맞아요. 저희 진짜 그랬어요. 야,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푸드파저님 이게 혹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않냐. 그럼 지금도 유효하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투자는 항상 유효한 것 같아요. 제가 책에도 저희 책 표지에도 있지만 기회는 언제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기회가 언제나 있는데 공부하면 보이거든요. 그때 제가 시작할 때도 사실은 지방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경기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방에 투자고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엄청 막 무시하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게 생각을 너무 많이 했지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게 그런 두려움이나 뭐 불안함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가 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보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도 한 4,5천만 원 정도 투자금 들어가는 그 곳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당연히 투자처가 보이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도 기회가 있냐 하면 이제 공부를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관심이 없는데 그냥 있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보통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주택 쪽으로 만약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투자금 뭐 예를 들어 4천, 5천 이런 걸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전세를 끼고 또 대출도 어느 정도 레버지를 입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자본금을 투자해서 산다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4,5천만 원 정도 제가 보고 있는 곳은 사실 지방이에요. 서울이나 뭐 수도권은 4,5천만 원으로는 택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지방의 작은 도시의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투자금이 이제 전세
전세금을 세팅을 했을 때 투자금이 실제로 이제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고요. 어. 물론 4, 5천만 원이 이제 없다면 개인적으로 뭐 신용대출을 일으키거나 뭐 다른 걸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딱 최종 투자금은 한 4, 5천만 원 정도 이제 그거를 저는 그래도 필요한 최소 미니멈 액수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럼 그게 네. 잘못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혹시나 뭐 전세가 안 구해진다거나 그럴 수는 있죠. 전세가 안 구해지는 그런 건 네. 어떻게 대비하시는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전세가 안 구해지는 거는 전세가를 조금 낮추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게 근데 정말 맞아요. 실제 진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이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억 정도가 매매가인데 뭐 3억이 쉽게 말해서 3억이 전세가다. 그럼 1억이 필요한데 전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한 4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실 되게 막 전세 안 구해지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데 실제로 전세 금액은 조금 한 1, 2천 정도 낮춰주면 전세 입자 구하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생각하는 그 투자 금액보다는 한 1, 2천만 원 정도 여유 있게 하는 게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이고요. 지금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이 아직 나와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정말 안 구해지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먼저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입자 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전세금을 1, 2천 정도만 낮추면 구해지나요, 정말로? 그게 별로 금액이 큰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사실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 이제 매물이 전세 시세가 한 3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여기만 2억 8천이다. 그럼 이 집을 고르겠죠.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요인이 그 정도만 해도 되게 크군요.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그런 네, 거구나. 물론 서울에 막 전세가가 막 15억이고 막 이런 곳이야. 수가 부천으로 나왔어? 일단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뭐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전세를 구할 때도 그렇고 그 조건 대비 가장 가격이 괜찮은 걸 먼저 고르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그런 것도 있죠. 정말 좀 웬만하면 전세입자들이 좋아하는 층 그런 것들, 뭐 좋아하는 뭐 호실 그런 걸 사는 게 가장 전세 구하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일부러 에어컨 같은 그런 옵션을 해주기도 해요. 전세를 잘 구하려면. 그리고 인테리어도 또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풍선빵님께서 이렇게 투자에 들어가실 때 기대 수익률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있죠. 당연히 있죠. 100% 정도 이렇게 기대하고 들어가세요? 보통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한 1억은 벌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100%? 들어가요. 네, 100%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요. 네, 이제 보통은 그렇고 근데 이때까지는 워낙 장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100% 이상은 났는데 내 마음속에서 항상 한 100%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가고 더 오르는 것들은 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 100% 수익률 기대에는 뭐 예를 들어 세금이나 뭐 취득세, 뭐 중간 수수료 비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포함된 100%인가요? 아니면 제한 100%인가요? 사실은 뭐 제하고 100%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와, 되게 크네요. 네. 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부동산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계속 모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빨리 돌리기도 하고, 좀 스타일이 어떠세요? 저는 완전히 돌리는 스타일이에요. 완전 빨리 돌리는. 네. 근데 이제 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 저도 이제 17채라고 해서 진짜 좀 민망했는데, 사실 제가 보유 개수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를 17채 하신 거예요? 네. 17채 보유 중인데요. 저는 17번을 했다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요? 이 문구를 더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 더 이렇게 강력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17채, 실제로 그래 투자 횟수는 30번이 넘습니다. 네, 30번이 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게 17채인데, 부끄럽네요. 아니요, 너무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근데 이제 17채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좀,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뭐 19년도 당시에 가서 계속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일부는
이제 샀다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나서 팔고 다시 이제 그걸 회수해가지고 다른 데로 음. 투자한 것도 있고 이제 뭐 이제 개인 명의냐 법인 명의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개인 명의로 산 경우는 좀 장기로 보유하는 편이고 이제 법인으로 사는 경우는 법인은 조금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세금이 그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사는 경우는 조금 더 회전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취득세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이제 법인으로는 뭐 지식생활센터라던가 그런 종목들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와,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부동산 콘텐츠 인터뷰 하시고 그 보면은 영상 댓글에 꼭 그게 달리더라고요.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자산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자산 뭐 100억 이런 것들도 이제 들춰보면은 좀 이 부채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기 때는 괜찮지만 하락기 때는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나올 그럴 수 거다.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보실 때 좀 어떠신가요? 그 3년 동안 17채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그런 거는 저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쓰면서 부분이에요. 네. 관리를 하시는 거군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지역의 한 종목에만 다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 옛날에 뭐 창원이 부동산 상승이 너무 막 분위기 좋을 때 거기에만 진짜 여채 샀는데 하락장 맞이해가지고 위험했던 분도 계시고 뭐 똑같이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만 갖고 계시다가 위험한 분도 계시고. 근데 저도 책에는 썼지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원리는 지역마다 흐름이 다른 걸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어떤 일부 소도시는 지금부터 흐름이 시작이 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다가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다 다르니까 저는 그래서 지역을 좀 분산해서 갖고 있고 뭐 되도록이면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그래서 책에 보니까 좀- 되게 엄청 네, 그래서 탄탄하게. 저는 그렇게 위험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승이 오래된 곳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시작할 곳만 좀 해요. 그래서 뭐 울산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울산 상승이 시작됐어요. 그럴 때 시작을 해서 들어가고요. 이제 좀 상승이 시작된 지 몇 년 됐다. 이런 곳은 앞으로 오를 거라고 보여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게 그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 만약에 지금 많이 올라서 하락을 적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락기가 온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상승이 시작된 거면 이게 서울 수도권이 하락해도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네. 뭐 예전 같은 경우가 유명하죠. 예전에 이제 서울이 하락했을 때 2009년도 그때쯤에 이제 서울이 하락했을 때는 부산은 맞아요. 2배씩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공부하기 전에 몰랐어요. 우리나라의 보통 뉴스 기사나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는 언론은 거의 다 서울 위주로 맞아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몰랐어요. 서울이 그렇게 하락하고 막 힘들 동안 지방은 다 2배씩 올랐는데 우린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뭐 정말 어떤 곳은 상승하고 있고 어떤 곳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이클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흐름이 좋을 곳만 하고 이제 그 상승은 보통 하면 부동산은 무거워서 상승을 시작하면 그래도 그래도 한 3년 가고 몇 년씩은 가거든요. 도시가 더 크면 4, 5년 가고 좀 더 길어지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길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웬만하면 초기에 들어가서 뭐 한 2년, 3년 안에 그냥 팔고 나오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안전한 거는 지역 내에서 좀 아주 상급지죠. 뭐 보통 대장 아파트 아니면 정말 최상급지라고 하는 아파트를 최대한 거기를 갖고 있으면 거기는 그렇게까지 하락기가 와도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상승할 때는 상승 흐름을 충분히 맞고요. 조금 내가 이제 매도 시기를 좀 놓쳤다 싶어도 그런 데는 워낙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요새는 지방 분들도 당연히 좋은 아파트 좋아하고 예전과 조금 다른 것은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제 눈이 높아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좀 좋은 아파트, 신축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락기가 와도 조금 좋은 아파트는 좀 방어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진짜 좋잖아요. 요즘에 가보면 너무 차이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대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는 예전에 사실 제가 정말 모범생이잖아요. 제가 네. 2019년도에 그 정말 떨어지고 있던 지역들, 뭐 청주나 뭐 울산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샀거든요. 대장을 샀어요. 그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3년 동안 내리 하락을 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더라고요. 대장 아파트들은 아, 그래요? 뭐 조금은 흔들렸죠. 뭐 한 몇천만 원 정도, 뭐 2, 3천, 3, 4천만 원은 흔들릴 수 있지만 다른 아파트들은 막 내려가는데 대장 아파트들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락기 3년 동안 이 정도 가격으로 버텼는데 앞으로 입주 물량이 줄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싸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역이 분명히 오를 텐데 아무리 못해도 내려가진 않겠다. 위험하진 않다. 최소한 위험하진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샀어요. 엄청 많이 오르겠지라는 기대보다 최소한 위험하진 않겠지. 네. 그러면 3년 하락할 동안 별로 빠지지 않았고 올라갈 때는 이제 막 또 올라가는 거죠? 네. 아, 그런 거를 사는 게 제일 좀 안전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분께서 저한테 그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도권에 외곽 지역에 대장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는 것보다 오히려 지방에 대장을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아, 그 말씀에 동의하세요? 네. 아, 그렇구나. 용의 그런 거잖아요. 용의 꼬리보다 배의 머리가 좋다고. 네, 그 아무리 작은 지방이라고 해도 그 지방에서도 그 부자들도 있거든요. 나 여기 살아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진짜 돈은 욕망이 모이는 곳에 모인다고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거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소도시라도 그 지역의 최상의 그걸 살 수만 있으면 투자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뭐 아주 뭐 고점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변화가 시작되는 곳 그런 걸 사두면 거의 이제 손해 볼 일은 없다. 짧게는 3년, 뭐 길게 좀 도시 규모에 따라 4, 5년까지. 아, 그렇군요. 시작할 때 사면 제일 안전하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저는 사실 주로 그 방법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저는 안전한 걸 제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상승이 확 시작이 되고 났을 때, 그러면 이제 다음 흐름이 어디일까를 짐작해서 사는 방법도 있죠. 지금도 여전히 이용하고요. 그건 또 공부가 더 필요하겠네요. 네, 그걸 근데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있는 거 같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좀 늦게 진입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아주 막 초고수들의 영역 미리 들어가서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돈 벌 수 있어요. 네네. 그럼요. 보통 상승하면 뭐 몇 년 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좀 좋은 입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오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흐름을 탄다. 뭐 이게 꼭 좋은 입지가 아니어서 뭐 좀 그보다 조금 빠지는 입지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지역 전체가 달아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3년, 4년, 뭐 5년 이렇게 걸리니까 내가 진짜 무슨 하락하던 중에 막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이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1년이 지났다. 그 다음에 해도 오르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오히려 더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그 소도시라고 해도 소도시에 좀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소 뭐 인구 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원래는요. 저 예전에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는요. 나는 50만 미만은 안 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어떤 책이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50만 미만 하지 않는다 하면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요. 가격대가 높아져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선택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서울을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서울 강남에 지금도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다면 좀 지방을 가야 되고 그리고 수도시가 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곳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수도시는 아직 안 오른 수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키 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기분은 수도시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아파트끼리 가격을 다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한 거예요. 너무 저렴하면 흐름이 가거든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지금 물가에 맞춰서 다 오르는데 이 작은 애만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다. 그러면 10년 전 물가다. 이러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또 반론 같은 거 하나만 또 여쭤보면은 네.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계속 과열이 되다 보면은 규제해서 거의 전국이 규제로 묶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이 규제 지역으로 못 가니까 비규제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지역의 뭐 약간 주식으로 따지면 펀더멘털 그게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환경이 변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이 와서 가장 먼저 꺾일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흐름이 확실히 만약에 이 규제 지역 피해서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는 흐름이 확실히 있었던 거 맞고, 근데 만약에 규제 지역을 이를 풀어준다. 그러면 그 흐름이 좀 천천히 올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아, 오히려 풀어주니까. 네, 풀어주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그럴 원래 수도 있겠구나. 규제 지역으로 다시 흐름이 갈 수도 있거든요. 좀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오버슈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런 규제를 다 떠나서 이제 비율이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도시가 10억일 때 작은 도시가 5억 이 정도의 어떤 비율이 있었는데 얘가 15억으로 만약에 올랐으면 이 소도시의 아파트도 그 정도 따라는 와야 되는 거예요. 7억, 8억 정도도 따라는 와야 되는데 전혀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거는 뭐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흐름과 상관없이 그 정도는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가정해서 하는 거고 대신에 위험한 건 진짜 흐름에 맞춰서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 같은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저가 아파트들 공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흐름이 오지 않거나 아니면 흐름이 왔다가 빨리 빠지거나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죠. 그 대신에 좀 상급지를 사게 되면 좀 안전적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진짜 1억 미만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딱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지방의 대장을 사라는 게 거기까지는 힘들어지더라도 흐름이 올 수 있는데 네. 이게 1억 미만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좀 표현이 그랬을 수 있지만 더 끝이기 때문에 네. 안 올 수도 있고 진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이렇다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죠.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방 투자를 할 때 소도시 투자를 할 때도 대장 위주로 상급지 위주로 워낙에 오래되고 입지는 좋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격이 저렴해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인 곳들은 타격을 아마 덜 받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지역이 다 좋아지고 다 오르고 하면 따라서 오를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정말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저렴한 것들은 좀 타격을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매도할 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 흐름이 진짜 안 와가지고 흐름이 오다가 빨리 끊기는 경우에는 좀 저렴한 아파트는 내가 팔고 싶은데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못 빠져나가고 조금 그렇게 조금 리스크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해야죠. 그거는 이제 그런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동산을 말씀하시는데 주식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도 대형주, 중소형주 그렇죠. 이렇게 있고 네. 보면은 중소형주도 막 이렇게 엄청 올랐다가 한번 꺼졌다가 진짜 몇 년을 바닥을 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럼 못 빠져나오거든요. 네. 주식 진짜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주식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는 진짜 아파트도 되게 이런 정말 흐름을 진짜 공부 많이 해서 분석 많이 해서 흐름을 진짜 계산해가지고 탁탁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 잘하는 분들이 고수가 되는 그런 영역인데 자, 소액으로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서 뭐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투자를 해서 막 흐름에서 탁 오르고 잘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개수를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보면 실제적으로는 정말 잘 된 것들과 묶여있는 것들, 못 빠져나가서 묶여있는 것들이 이제 혼재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